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제 인생이 정말 박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 생각하면 그들은 제 곁을 떠나기 바빴죠. 그렇게 늘 외로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던 제가 한 재벌집 사모님을 만나 생각지 못한 반전을 겪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요. 성적은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었는데도 꽤 나쁘지 않았고 학교에서도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었죠. 담임 선생님께서도 절 볼 때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거라고 절 격려하곤 하셨어요. 저도 스스로의 미래를 기대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해 겨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절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앞에서 서성이는 낯선 경찰을 본 순간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경찰은 절 보자마자 부모님의 이름을 확인하며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경찰의 말에 따르면 저희 부모님은 한적한 외곽의 모텔에서 발견되었고 두 분 모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젯밤까지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부모님이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유서에는 빚을 감당하지 못한 부담감과 빚쟁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제게 남긴 몇 줄의 말들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부모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저만 이 세상에 남겨두고 두 분이 그렇게 훌쩍 떠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장례식이 끝나고도 한동안 현실감이 없었어요. 빈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섭기도 하고 부모님이 없는 삶이란 게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었죠. 고등학교 졸업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외동딸인데다 가까운 친척도 없는 탓에 부모님이 떠나신 뒤로 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어요. 정신없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어찌저찌 대학까지 진학은 했어요. 처음엔 학업에 대한 열정도 있었죠.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가 않았어요. 학교 공부와 생계를 동시에 꾸리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이렇다 할 재산을 남기고 가신 것도 아니었으니 제게 학업에만 집중할 여유란 애초에 없었던 거죠. 저는 결국 대학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취업부터 해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절 받아주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지방대 중퇴를 한 제가 눈을 높여 1년씩 취업 준비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첫일이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이었어요. 특별한 기술이 없던 저로서는 그 일이 최선의 선택이었죠. 처음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투잡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꽉 채웠어요. 일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면 새벽이 다 되어 있었죠. 주말에도 쉬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부모님이 남긴 빚도 조금씩 갚아야 했고 제 생활비도 제가 벌어야 했으니 정말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야 했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던 와중에도 참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이 많았어요. 일이 힘들다기보단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올 때 느껴지는 그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침대에 누워있으면 정말 엄청난 공허함과 외로움이 밀려오더군요. 이 넓은 세상에 저만 오직 혼자라는 외로움은 너무 두려웠고 고독했고 감당하기가 버거운 감정이었어요. 때로는 저만 남겨두고 떠난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남겨주고 가신 가장 큰 재산이 있었어요. 바로 밝은 성격과 자존감이었죠.
사람의 성품이나 안정감 같은 것들은 왜 어릴 때 다 형성이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전 부모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저만 남겨두고 떠난 두 분이지만 어릴 때만큼은 정말 저를 많이 아껴주셨고 사랑을 담뿍 주셨거든요. 그 덕에 전 힘든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타고난 밝은 성격 덕에 친구들과의 관계는 원만했지만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깊이 이어가는 편은 못했어요. 겉으로는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지만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는 없었죠. 어릴 땐 그런 게 가능했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 친구들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거죠. 그러던 중 우연히 작은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이었는데 첫인상부터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대화가 잘 통했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정말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희에겐 서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했던 경험이 비슷해서인지 금방 가까워졌죠. 처음엔 단순히 친한 사이로 시작했지만 조금씩 남편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알아채고 먼저 손을 내밀었고 제가 혼자인 삶에 얼마나 지쳤는지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몇 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모든 걸 갖추고 시작하지는 못한 결혼이지만 그래도 두려울 건 없었어요. 둘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 행복도 제 바람과 달리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시부는 처음부터 참 사람이 좋았어요. 어딘지 푸근하고 든든한 모습이 저희 남편과 참 많이 닮아있는 분이었죠. 그런데 시모와 시누이는 첫 만남부터 묘하게 불편한 기운을 풍겼어요. 시모는 뭔가를 참견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거리는 타입이었고 남편과 7살 터울인 시누이는 집안의 막내답게 세상 천진난만한 척하며 제 속을 긁었어요. 처음엔 다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애써 이해하고 넘겼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그 갈등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시누이가 생각보다 더 막대먹은 사람들이란 걸 알게 된 건 신혼 초였습니다. 어느 날 밤 시누이가 저희 신혼집에 다짜고짜 찾아온 거예요. 언니, 오빠. 아니, 내가 지훈이 기집애랑 술을 마셨는데 이러고 들어갔다간 엄마가 한 소리 할 거 아냐. 나 자고 가도 되지. 아가씨,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얘가 아주 언제 철이 들려고 이러는지 정말. 연락도 없이 집에 쳐들어온 것부터가 당황스러웠지만 더 황당한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콩나물국에 꿀물까지 타주고 시누이 해장을 시켜놨더니 제가 잠깐 집안일을 하느라 못 보는 사이 제 화장대를 뒤지고 있는 시누이를 발견한 거예요. 어머, 새언니, 이거 뭐예요? 이거 비싼 거죠? 그쵸? 저희 신혼여행 갔을 때 오빠가 사준 거예요. 이거 나 주면 안 돼요? 네? 그건 안 되죠. 신혼여행 때 남편이 사준 선물을 달라는 사람이 어딨어요. 에이, 가족끼리 그런 것도 안 돼요? 저더러 언니처럼 생각하라더니 그거 빈말이었어요? 시누이는 막무가내였어요. 집안에서 뭐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갖는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어디에서든 그런 식으로 떼를 쓰기만 하면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걸 그냥 내버려두면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정색을 하고 내놓으라고 이건 안 된다고 했더니 시누이는 오히려 저더러 화를 내며 혼잣말처럼 궁시렁거리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참, 가족 없이 산 티내나? 뭐라고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혼잣말도 못하나? 아무리 철이 없어도 할 말 못할 말이 있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가씨 말대로 저희가 가족이니까 하는 얘긴데요. 아가씨도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잖아요. 24시면 사회생활 시작해도 되는 나이인데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굴면 정말 다들 욕해요. 뭐라고요? 지금 나더러 밖에 가서 욕 처먹을 년이라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다짜고짜 얘기도 없이 저희 집에 쳐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부로 제 물건 뒤지는 이런 행동들, 게다가 제 가족 얘기까지, 이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오냐오냐 키우셔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날 먹같이 키워서 내가 어디 나가면 욕 처먹을 아주 못돼 먹은 그런 년이다 이거잖아요. 새언니 말은. 기가 막혀서 정말. 이딴 식으로 우리 가족을 보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내가 고작 이 목걸이 하나 달랬다고 나 참 별소리를 다 듣네. 제 얘기를 곱게 꼬아들은 신우이는 결국 제 말을 왜곡해서 시모에게까지 일러바쳤고, 결국 시모까지 단단히 화가 나서는 절 불러다 제게 퍼부어대기 시작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 은정이가 없는 말을 지어내기라도 했다는 거야? 전 손윗 사람으로서 아가씨 행동을. 됐다. 더 들을 것도 없다. 이게 아주 지 신우이 알기를 못같이 하는구나. 아무리 어려도 시자 집안 사람은 시자 집안 사람이다. 가족도 없는 애를 가여 거둬줬더니 열등감에 그러는 건지 원. 엄마, 그만 좀 해요. 엄마야말로 윗사람이시잖아요. 이 사람 보기 미안하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어제 은정이가 저희 집에 술에 만취해서는 쳐들어왔을 때 전 이 사람 보기 미안하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창피하다고. 은정이가 사고치고 막말해서 문제 일으킨 적이 어디 한두 번이냐고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애가 새언니라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까지 했으니 전 이 사람 보기 미안해 죽겠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다 더 상처까지 주세요? 엄마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네? 여보,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대신 사과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줘. 그래도 시모, 신우이와 달리 이 집안 남자들만은 정상이라 다행이었죠. 시모나 신우이가 나서서 절 공격하고 생떼를 써댈 때마다 시부와 남편이 적재적소에 잘 끼어들어 중재를 한 덕에 그나마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계속되긴 했지만요. 제가 결혼 몇 년 후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임신 준비와 집안일에 집중하겠다고 했을 때도 시모가 대놓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아니, 얘.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여자가 직장을 그만둬? 너희 남편 혼자 벌어서 살겠다고? 아휴, 철이 없어, 철이. 우리 성우한테 다 맡겨놓고 너는 홀랑 받아먹기만 하겠다, 이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히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다만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크기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어차피 휴직해야 할 일이니까 그 전에 그만두고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에요. 성우 씨랑도 이미 충분히 상의했고요. 그게 니들끼리 둘이 그렇게 내릴 결정이야? 그럼 누구랑 상의를 하나요? 저희 둘 문제인데요. 근데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댔구야? 당신 또 왜 그렇게 애를 몰아붙여? 새아가 말 틀린 것 하나 없다. 이 아이들도 성인이고 결혼을 했으면 부부 일은 둘이서 알아서 할 일이지 당신이 왜 나서서 참견이야? 그것도 병이야, 병. 왜 그렇게 간섭을 못해 난린지 원. 제발 당신 인생 좀 살아. 장가 보내놨으면 남이야, 남. 남의 가족사에 끼어드는 건 엄연한 오지랖이고. 시부가 이렇게 나서주는 바람에 시모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후로도 시모는 가끔씩 잔소리를 하려 했지만 시부가 중간에서 잘 막아줬죠. 남편도 항상 제 편을 들어주며 시모와 신우이 사이에서 중재를 잘해줬죠. 제가 속상할 땐 따로 위로해주고 필요할 땐 시모와 신우이에게 단호히 말하곤 했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제 편만 들어 절 힘들게 만드는 미련 곰탱이 스타일은 또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아주 효자였고 시가에도 참 잘했죠. 하지만 효자처럼 보이면서도 절대 호구는 또 아니었거든요. 남편의 그 지혜롭고 단단한 모습 덕분에 저는 시모와 신우이의 막무가내에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남편은 물류회사에서 성실히 돈을 벌며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집안일과 임신 준비에 집중하며 가정을 꾸려나갔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지던 저희의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은 시모와 시누이와의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시모가 날뛰는 걸 잘 잡고 눌러주는 시부 덕분에 그럭저럭 잘 지내왔었는데 그런 시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였죠. 시부는 몇 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어요. 평소에도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긴 했지만 작년기부터 과로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분이라 그게 누적되었는지 결국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죠. 시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치 새로 만난 아버지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생전에 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시모와 시누이 사이에서 방패막이 되어주셨던 분이었고 어릴 적 부모님을 잃은 제게 두 분 못까지 힘이 되어주셨던 분이라 그 상실감이 컸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조차 시모와 시누이의 행태는 저를 경악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선 황당했던 건 장례 비용 문제였어요. 시모가 당연하다는 듯 남편에게 모든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건 장례식장이나 관, 화장터 같은 것들을 정한 건 모두 시모였는데 그 모든 걸 다 최고급으로 선택을 해놨더라고요. 저희가 정신없이 사태를 수습하느라 관여하지도 못하는 사이 시모가 장례업체와 일방적으로 얘기를 끝내놓고 멋대로 결정한 거였죠. 그런데 결정은 본인이 최고급의 최고 비싼 것들로만 선택해놓고 그 돈은 저희더러 대라니 황당할 따름이었죠. 결혼 후 몇 년간 아끼고 모은 돈은 있었지만 그 큰 돈을 이런 일에 한 번에 쓰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엄마, 저희도 물론 같이 내긴 하겠지만 솔직히 이 일에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로선 부담스럽기도 하고 은정이야 아직 어리니 그렇다 쳐도 저희가 양쪽에서 반반씩 부담하면 어떨까 하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니? 그럴 돈이. 네가 장남인데 당연히 이런 일엔 네가 맡아서 처리를 해야지. 그럴 생각이었다면 장례 절차 선택할 때 저희한테도 물어보셨어야죠. 이렇게 큰 금액을 부담하게 하실 생각이었으면서 어떻게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셨어요? 그럼 네 아빠 마지막 가는 길에 죄 싸구려들로 해야 직성이 풀리겠니? 얘가 말하는 꼴 좀 보게. 그럼 조문객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시모는 오히려 저희를 윽박지르며 모든 걸 떠넘겨버렸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조의금 문제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였죠. 장례에 들어온 조의금을 시모가 직접 챙기셨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 보니 저희에게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더라고요. 조의금 들어온 부분이라도 장례 비용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은정이랑 나랑 먹고 살아갈 문제다. 니들이야 앞길이 창창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린애랑 늙은 애미랑 둘이 먹고 살 게 걱정인데 기어 이 돈까지 뺏어가야겠다 이거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도 저도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조의금은 자기가 다 가져가고 한 푼도 내지 않겠다니 참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막힌 건 시누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장례 이틀째 날 조문객들을 맞으며 잠시 한숨 돌리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걸 보고서는 저한테 파리를 화를 내며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떠들 수 있냐는 거였죠. 아니, 제가 상식적으로 장례식장에서 깔깔깔 웃어댔겠습니까? 그냥 몇 안 되는 제 친구들이 와주니 고마워서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데려온 어린 딸이 애교를 부리기에 그 모습이 예뻐 웃은 것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쳐대니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날도 저한테 계속 투덜대며 트집을 잡는 걸 남편이 중재해준 끝에 시누이에게 사과를 받아냈죠.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장례식이 끝난 후 시모는 더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유난히 의존하려 들고 마치 아들이 아니라 제2의 남편처럼 대하는 것 같달까? 아들에게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해대더라고요. 시부가 돌아가신 후 시모의 외로움과 허탈함은 이해했지만 그 선이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무슨 일이든 남편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남편이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짜증을 내며 전화해서 왜 이렇게 늦냐고 다그치기도 했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시부의 빈자리가 커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모습이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남편을 아들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책임져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무언가로 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전 그때부터 시모의 이런 태도가 단순히 슬픔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런 시모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 다행이었죠. 물러터지고 답답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이었지만 잘 극복해 나가며 남편과 전 시부가 돌아가신 후 5년 가까운 시간을 열심히 노력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전 드디어 임신이라는 큰 기쁨을 맞게 됐죠. 오랜 노력 끝에 찾아온 아이였기에 더없이 기쁘고 설렜어요. 남편도 무척 기뻐하며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와 대화하곤 했어요. 아이를 위해 남편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새롭게 태어날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저의 박복한 인생에 그런 긴 행복이 허락될 리가 없었죠. 임신 3개월 차, 청천벽력 같은 일이 닥쳤어요. 남편과 함께 외출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갑자기 저희 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가 전복됐어요. 남편은 사고 현장에서 바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남편과 뱃속에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고로 남편을 보낸 것으로도 모자라 뱃속에 아이마저 잃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 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집에 있어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하루 종일 울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의 부재와 아이의 죽음은 제게 너무 큰 상처였어요. 그 어떤 위로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그렇게 몇 달을 거의 정신을 놓고 지내며 폐인처럼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겨우 정신이 들었지만 여전히 공허함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구나 싶더군요. 다시 옛날 그때 그 고아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심지어 그때보다도 더 공허했고 더 힘들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꿈만 같았고 결국 원래대로 혼자가 된 내 삶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어요. 그래, 나는 혼자다. 혼자니까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야 한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외치며 조금씩 현실로 돌아오려 했어요. 어떻게든 혼자서 다시 아등바등 힘을 내보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경력 단절로 직업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더 이상 젊지 않고 경력 공백에 있는 저를 고용하려는 회사는 많지 않았어요. 몇 번의 면접에서 떨어진 후 저는 생계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알바 구인 사이트를 비롯해 여러 곳에 제 이력서를 올려두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죠. 그중에는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는 곳들도 여러 곳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서 생각보다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아서 짬을 내서 간병인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곳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한 재벌가에서 간병인을 구한다는 제안이었는데 제 눈길을 끈 건 다른 일자리들의 몇 배에 해당하는 봉급이었죠. 주로 제게 연락이 오는 다른 일자리들은 사무직들인지라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월급이 제 눈길을 잡아 끌더라고요. 사실 이 무렵 돈 때문에 고민이 많았기 때문도 있었어요. 시모가 계속해서 생활비를 요구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모와 시누이에게 계속 주던 돈이 있었고 두 사람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이 주는 돈에 의존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되고 나니 저한테 그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였죠. 전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시모와 시누이는 쉽게 굽히지 않더군요. 남편이 생전에 시모에게서 큰 돈을 빌려간 게 있어 그걸 갚는 거였다는 둥
저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로 절 괴롭혀댔죠.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느니 별별 말들을 다 해대니 결국 저도 시달리다 못해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탓에 돈 문제가 급하던 저였으니 당연히 그 일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건지. 저희 회장님이 연로하신 데다 지병이 있으셔서 간병인이 필요하신 상황이라 급히 찾게 됐어요. 원래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셨거든요. 근데 전 간병인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특히나 이런 큰 댁에서 일해본 경험은 없는데 그건 괜찮아요. 거동에도 불편함은 없으시고 신변 처리 문제도 없고 주치의가 자주 방문을 하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없고요. 다만 회장님이 좀 까다로운 성격이시라 차분하게 일을 잘해주실 분을 구한 거예요.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는 분들보다는 젊은 분이 나을 것 같았고요. 간병인으로 일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업체에서 제 얘기가 좋게 기록이 돼 있나 보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전 국내 한 기업의 회장을 돌보는 간병인 일을 시작하게 됐죠. 회장님은 본인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면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주변에 있다 부르면 오길 원하셨고 그래서 전 주로 회장보다는 그 가족들과 더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회장의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은 아주 따뜻하고 제게 다정한 분이셨는데 사모님의 며느리는 달랐어요. 며느리는 절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보기 시작했고 대놓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많이 냈어요. 참, 저는 어쩜 이렇게 평생을 이리저리 치이고 사는지. 이제는 하다 이 집 며느리까지 절 드자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만한가? 만만한 인간이라고 얼굴에 써있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한 번은 사모님께서 드시고 싶다고 하신 요리를 제가 준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대단한 솜씨는 아니지만 최대한 정성을 다해 만들어드렸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제 음식을 보고는 혀를 차는 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간병인이라더니 음식 솜씨도 형편없네. 이런 걸 어머니께 드리겠다고? 우리 집 음식 수준까지 떨어뜨리려고 작정했나 봐. 아줌마, 지금 수준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우리가 어떤 집인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전 그냥 꽁치찌개가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를 한 건데요. 아줌마는 재벌 나오는 드라마도 안 봤어요? 재벌가에서 누가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해? 무슨 한밭집 식모야? 나 참 격이 없어도 너무 없다 진짜. 제가 무슨 셰프로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간병인으로 일하다 요리 한 번 했다가 된통 당하고 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제 과거를 들추며 대놓고 무시하기까지 했죠. 그쪽 남편 교통사고로 죽었다면서요? 참 불쌍한 인생이네. 아니, 그런 남자라도 만난 게 기회였다고 생각해야 하나? 결혼이라도 해봤으니 다행이지. 어디 고아가 번듯한 남자 만나 결혼하기가 쉬워요?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야갔는데. 그런 스펙에 그 정도 남자가 만나준 것 자체가 감지덕지긴 하겠다. 저기요, 무슨 말을 그렇게... 마침 그 타이밍에 회장이 절 부른 탓에 며느리에게 따지고 들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의 모욕감은 너무 컸어요. 그 후에도 사모님의 며느리는 그런 식으로 절 깎아내리며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어떻게든 보여주려 애쓰더군요. 사모님께서 절 잘 보신 듯하고 잘 챙겨주시니까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겠죠. 그래도 사모님은 워낙 성격이 온화하고 따뜻하신 분이라 절 많이 아껴주셨어요. 일할 때마다 사소한 것까지 배려해 주셨고 제가 지친 티를 낼 테면 지연 씨 힘들면 언제든 쉬어도 돼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었죠. 전 그런 사모님 덕에 힘들어도 참고 일할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 시모가 이런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사모님은 제가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어른 같은 존재였거든요.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모님께 죄송스러울 정도였지만요. 사모님의 따뜻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부당한 대우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그럴 때마다 전 소가리를 했지만 꾹 참고 일했어요.
이 집에서의 삶이 제게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가는 데 필수적인 버팀목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당장 일러 바치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직 사모님이 제 편이라는 확신도 없을 뿐더러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까 싶기도 했죠. 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그 상황을 견디는 데 집중했어요. 언젠가 내 삶에 볕들 날도 오겠지. 그럼 꼭 한 번쯤은 되갚아줘야지. 그런 생각을 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날은 사모님께서 저한테 지연 씨, 저 방 서랍장에 있는 앨범 좀 가지고 와줄래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요. 하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앨범을 왜 보시려는 걸까 의아했지만 평소에도 사모님은 가끔 옛날 LP를 꺼내 듣기도 하시고 옛 기억들을 꺼내 추억에 잠기곤 하는 걸 즐기셨거든요. 저는 서랍장으로 가서 앨범을 찾아 사모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앨범을 받아든 사모님은 조심스럽게 넘기기 시작하셨어요. 사진들을 보시면서 미소를 띠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추시더니 앨범을 제게 건네셨어요. 저는 사모님이 저한테도 한번 보라며 참 예쁜 사진이지 않냐고 하며 가리키는 앨범 속 사진을 바라보았고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제 남편 그리고 젊은 시절의 사모님이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린아이기는 해도 전 남편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제가 남편의 어릴 적 모습에 아주 익숙했거든요. 실은 남편이 어릴 때 아역 배우처럼 예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귀여운 편이었고 그런 남편을 꼭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에 전 남편의 사진을 보며 태교를 하곤 했죠. 그러니 사진 속 아이가 제 남편이라는 건 금방 알아볼 수 있었고요. 제 남편이 왜 사모님과 같이 사진을 찍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사진 아래 적힌 문구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당신 아들과 함께했던 시간, 잊지 않을게. 그리고 그 옆엔 날짜까지 적혀 있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분명 제 남편의 어릴 적 모습인데 왜 사모님이 그와 함께 찍힌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저 문구는 대체 무슨 의미인 건지. 전 너무 놀라서 사모님을 바라봤어요. 아마도 제 얼굴에 혼란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났을 겁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지연 씨 남편, 그 아이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네?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그럼 혹시 저희 시아버지랑 사모님께서 그런 사이셨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한참 동안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사랑했던 사람? 그러면 사모님이 우리 시부와 연인 관계였다는 말인지 불륜 관계였다는 건지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어요. 제가 겨우 말을 꺼내자 사모님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설명할게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쉽지 않은 얘기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사모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저의 시부모와 제 남편의 삶에 대한 모든 걸 뒤엎는 내용이었죠. 사모님 말에 따르면 저희 시부께서는 평생에 걸쳐 3명의 여자가 있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여자는 남편의 생모였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생모. 그러니까 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뭐라고요? 저희 남편의 생모라면 그럼 지금 시모는... 네, 맞아요. 그 여자는 지연 씨 남편의 생모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생모도 아니면서 생모인 척하며 저와 남편을 괴롭힌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혼란스럽겠죠. 일단 들어봐요. 조금은 답이 될지 몰라요. 사모님께선 남편의 생모는 남편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산후 합병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남편의 생모와 시부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생모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떠나고 말았다는 거였어요. 결국 시부는 어린 남편을 혼자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시부가 남편의 생모와 사별하고 난 뒤 남편이 3살 무렵쯤 되던 해에 재벌집 사모님과 인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 지연 씨 시아버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어요. 상처한 분인데도 아이까지 있는데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럼 두 분은 그때 만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 이 사진을 찍은 거고요? 네. 지연 씨 남편, 그러니까 성우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겨우 3살짜리 아이였는데 어쩜 그렇게 순하고 예쁘고 영특하든지. 울지도 않고 참 말을 잘 들었어요. 가끔 길에 데리고 나가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보며 같이 사진을 찍자고 요청까지 할 정도로 아주 예쁜 아이였어요. 남편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곤 했었어요.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나가면 아역 배우 아니냐고 물었다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나랑 같이 손 잡고 나가면 누가 와서 아역 배우 아니냐 묻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방송국에서 데려다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할 정도로 예뻤죠. 난 처녀였고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었지만 그 아이를 보면 나도 어쩐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 사이도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우리 집안이 워낙 보수적이라 경제적 차이도 심한 데다가 상처까지 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심했거든요. 결국 난 그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사모님과 헤어진 시부는 남편이 6살쯤 되었을 때 지금의 시모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모와 재혼한 뒤로는 완전히 새 가정을 꾸리며 살게 되었다는 거였죠. 저는 사모님의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시모로 모시던 사람은 생모도 아닌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생모인 척하며 절 괴롭혀왔던 거라니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어요. 그럼 절 알고 일부러 부르신 거군요. 이걸 알려주시려고. 맞아요. 나 계속해서 소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도 알았고 장례도 몰래 다녀갔었죠. 멀리서라도 마지막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그 후 지연 씨와 남편 소식도 계속 듣고 있었고요. 절 간병인으로 채용하신 이유는 그럼 꼭 만나고 싶었어요. 너무 미안했고 죄책감도 컸어요. 내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었다면, 아니 그 아이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그럼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연 씨를 채용한 거예요. 이렇게라도 그 아이와 다시 연결되고 싶었거든요. 이제 와서 너무 늦은 일이겠지만 사모님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모님이 앨범 속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니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는 피처럼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남편이 겪었던 억울함이 단숨에 떠오르며 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친모도 아니었던 여자가 우리 가정을 휘어잡고 남편과 저를 지배하려 했던 그 모든 시간이 죄다 거짓으로 점철돼 있었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화가 났어요. 저는 사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남편의 출생기록부터 시작해 법적인 문서들을 꼼꼼히 뒤지기 시작했어요. 재벌가의 영향력 덕분에 모든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사모님은 직접 변호사까지 소개해 주시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죠. 사모님은 본인 역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절 전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그렇게 얼마 뒤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쥐어졌어요. 남편의 출생 기록에는 친모가 분명히 정미경이라는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지금의 시모가 아니었어요. 시모는 재혼 후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하며
마치 남편의 친모인 것처럼 행세해왔던 거예요. 그날 전 분노를 삼키며 시모를 찾아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요란스럽게. 당신 이건 뭐야? 친모도 아니면서 어떻게 평생을 속일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이 엄마인 줄 알았어. 당신을 위해서 뼈 빠져라 고생했고 모든 걸 갖다 바쳤어. 왜? 엄마인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었으니까. 전 서류들을 시모 얼굴에 뿌렸고 시모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성호 씨를 뭘로 생각한 거야, 당신? 당신 ATM기? 뽑으면 뽑는 대로 돈 주고 다 갖다 바치는 물주? 어떻게 한평생 자기 아들인 것처럼 속여서 피를 빨아먹을 수가 있어? 심지어 거기다 나까지. 성호 씨 죽고 나서는 나한테까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 거야? 아무도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숨기고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냔 말이야. 하지만 내가 키웠잖아. 내가 키웠으니 친모지. 친모가 뭐 별거야? 키운 정이란 말도 있는데. 키운 정? 키운 정? 당신이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나 돼? 당신은 단 한 번도 정을 준 적이 없어. 성호 씨는 항상 엄마 정을 그리워했던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 아니, 미안하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지. 그동안 당신 위해 갖다 바친 것들 그거 다 토해내야지. 다 돌려내야지. 나 그러려고 온 거야. 알량한 사과 몇 마디 듣자고 이 야밤에 당신 찾아온 줄 알아? 아이,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우리 은정이랑 난.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남을 평생 속여가면서 남의 인생 송두리째 뺏은 돈으로 살아와 놓고 그게 무서워? 사모님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주신 모든 문서와 자료를 들이밀자 시모는 결국 저희 남편으로부터 받은 모든 돈을 내놓겠다는 서류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 다음은 신우이 차례였어요. 신우이를 벌줄 수 있는 방법은 사모님이 제안했죠. 왜냐하면 신우이가 얼마 전 취업한 회사가 공교롭게도 사모님과 아주 절친한 지인께서 운영하시는 곳이었던 거예요. 신우이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시 신우이의 목을 틀어줄 곳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사모님과 제가 신우이를 만나 사과를 요구하는데도 신우이는 눈 하나 깜짝 않더라고요. 기가 막혀. 내가 무슨 폭언을 했다고. 새언니, 이러는 거 아니죠 정말. 그리고 이 아줌마는 또 뭐야? 아줌마는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세요? 지연 씨한테 폭언한 적 없다고 맹세해요? 아니, 이 아줌마는 뭔데 나한테 자꾸 지적질이냐고. 아줌마 뭐 돼? 나한테 왜 이래? 그 순간 제가 준비해간 녹취 파일을 재생했죠. 그 안엔 지금까지 신우이가 제게 퍼부은 폭언들,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들, 그리고 본인이 제 물건을 야금야금 강탈해 간 것까지 모두 증거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뭐 연예인이야? 이거 어디다 폭로해서 나 무너뜨리게라도 하게? 그쪽이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쪽을 무너뜨리지 못하리란 법은 없죠. 이걸 보면 답이 되려나? 사모님은 회장님의 명함과 사진을 함께 내밀었고 그 사진에는 그 회사의 회장 내외와 사모님네 부부 내외 네 분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어요. 사적인 사진이 아닌 회사의 중요 모임들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제야 신우이는 사모님을 알아본 듯 달달 떨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말하면 한 번에 처리가 될 거예요. 우리 회장님께서 큰 신세를 진 분들이라 이깟 부탁 정도야 당연히 들어줄 만한 분들인데다 그쪽 회사는 특히 이런 사람이 고객들 함부로 상대하는 꼴 절대 용납 못하는 곳이니까. 사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세훈님, 미안해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사과의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그쪽은 이미 그 타이밍을 놓쳤고요. 자세한 건 인사팀 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참고로 웬만하면 이쪽 업계엔 얼씬거릴 생각하지 마요. 내가 이렇게 보여도 꽤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 더러운 소문 내서 망신 주기 전에 알아서 조용히 사는 게 좋을 거예요. 새언니 제발.
아가씨 힘들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안 됐네요. 아마 제 취업은 더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 화이팅! 그렇게 시부모와의談판을 아주 끝내주게 처리한 후 마지막 복수의 대상은 바로 사모님의 며느리였어요. 사모님이 부르자마자 며느리는 떨리는 얼굴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저는 벽 뒤에 숨어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 내가 널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 건 네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따뜻한 성품을 가진 아이 같아서였다. 하지만 그게 모두 다 내게 잘 보이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다는 걸 내가 너무 뒤늦게 알았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난 내 앞에서만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며 착한 척 구는 며느리 같은 건 필요 없다. 약자 앞에서 함부로 막말하고 으름장 놓으며 조롱하는 걸 일삼는 아이가 이 집 며느리라는 건 우리 집안의 수치야, 수치. 정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제가 언제 막말을 하고 조롱을 했다는 건지. 네가 이 사람한테 한 말을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제야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더니 뒤늦게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쩜 다들 그렇게 한결같은지. 상황이 파악이 된 후에야 뒤늦게 뭔가를 수습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시모나 시누이나 이 집 며느리나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그런 막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질투심에 눈이 멀었었나 봐요. 뒤늦게 하는 사과가 무슨 힘이 있겠냐마는 넌 앞으로 두고두고 사과할 기회가 많을 거다. 지연 씨를 볼 일이 많을 테니까. 네? 제가 어떻게 해요, 어머님? 지연 씨가 이 집안의 일을 모두 맡아주기로 했으니까 말이야. 그게 무슨... 집안일은 제가 맡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그래. 그래서 우리 집에 이 사단이 난 것 아니겠니? 너 같은 아이가 맡았으니 말이야. 이제는 이 사람이 네 스승이고 사부다 생각하며 따라라. 한치라도 다른 소리가 들렸다간 그땐 가만두지 않을 테니 그렇게 알고. 며느리는 못내 얘 어머니 하고 따르는 척했지만 아마 속으로 무지하게 초조했을 거예요. 그렇게나 무시하던 제 밑에서 일을 배울 생각을 하니 아마 부글부글 끓어댔겠죠. 사실 처음엔 사모님께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을 때 회사의 말단 직원 자리 하나라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경력 단절이 오래된 제가 신입이든 계약직이든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다 싶었죠. 하지만 사모님께서는 제게 다른 제안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 집안을 책임지는 관리인이 되달라는 요청이었죠. 사모님께서는 제가 사무직부터 집안일, 간병일까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보며 쌓아온 경륜이 마음에 든다며 무엇보다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무척이나 편안하고 마음이 놓이신다며 저만 괜찮다면 집에서 일을 해달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전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게 됐죠.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간병인, 가정부, 그리고 저만 보면 부들부들 떨어대는 며느리까지 집안의 모든 직원들을 관리하고 집안 곳곳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챙기는 관리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잘난 체 하던 며느리는 이제 저만 보면 아주 기가 팍 죽어있어 그 모습 보는 낙으로 살기도 하네요. 사모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시모와 시누이는 아주 근근히 살아가고 있나 봐요. 시누이는 직장에서도 해고당했고 이후로 몇 번 직장을 구하려 했었지만 평판이 늘 시누이를 따라다니는 바람에 그것도 쉽지는 않나 보더군요. 둘 다 자기 힘으로 노력하기보단 남의 도움만 받고 남한테 얻어쓰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라 아마 사는 게 녹록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전 19, 그 어린 나이부터 해쳐온 일인거려.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인간들이 제 밥벌이 정도는 하고 사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남편과 아이를 떠나보낸 빈자리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지만 저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며 제 능력을 인정받고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보잘것없는 것 같던 제가 이곳에선 잘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참 자부심을 느낍니다. 부모님도 남편도 저를 남겨두고 떠났지만 그래도 그 묘한 인연이 사모님을 만나게 해준 덕에 저는 저의 새로운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이제 더는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않고 막연히 공허해하지 않고 저의 새로운 삶을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